저는 7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간 한결같이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에서 울린 단 하나의 문자 알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요? 여보라니. 그 순간 50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3년 10월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 김순자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50년째 변하지 않는 제 아침 루틴이었죠.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건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대 옆자리에서는 남편 장태수 씨가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남편은 건강한 편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들어와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이 집,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이곳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주전자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김치, 된장찌개. 제가 50년간 손수 담가온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무심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5분 남편은 보통 7시에 일어나니 아직 45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밥솥에 보온 버튼을 확인하고 식탁을 닦고 찬물에 불려둔 미역을 건져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칼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 이 소리들이 저의 50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불빛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늘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잤습니다. 밤에 전화 오면 잠 깬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골프 모임 단체 채팅방이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 미리 보기. 여보,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여보? 누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거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50년간 남편의 사생활을 엿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화면 잠금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나는 숨길 게 없다며 비밀번호도 설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 저장된 이름은 박이사였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회사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요? 응, 토요일 오전에 갈게. 집사람은 아들 집 간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서연이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요? 벌써 16살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우리 딸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당신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딸 16살.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계속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 대화 내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연이 중학교 입학식이었어요. 당신이 못 와서 아쉬워했어요. 그렇다면 벌써 3년도 더 된 이야기.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서연이 학원비가. 알았어. 내일 200만 원 보낼게. 200만 원. 매달 200만 원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다니. 저는 한 달 용돈 5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미용실도 2달에 한 번, 옷도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으며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인데 올 수 있어요? 초등학교라면 최소 6, 7년 전 이야기. 여보, 서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메시지 옆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기. 그 아기의 배경에는 100일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7년 12월.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이 났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회사 워크숍이라며 3일간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손주 돌보는 것을 도와주려 큰아들 집에 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워크숍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낳은 딸의 100일 잔치에 가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2010년 메시지.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해요. 2012년 메시지. 여보,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해요. 입학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적어도 16년은 이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임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17년.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 어린 소녀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 마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는 2개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는 50년을 함께 산 합법적인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20년 가까이 몰래 만들어 온 또 다른 가족.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제가 끓여온 국. 50년간 제가 차려온 밥상. 50년간 제가 지켜온 이 집.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가서 국간을 맞추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50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 잘 잤어. 밥 다 됐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네, 앉으세요. 제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남편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미역국이네. 맛있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러면서도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제가 빨아주는 옷을 입고 제가 지키는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이번 주말에 민준이 집 가기로 했죠? 아, 그래. 손주들 보러 간다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주말에 아들 집 가보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한 이유를 그 여자와 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갈게요. 그래, 손주들한테 잘해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니. 식사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가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은 알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70세, 50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문득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결혼하기 전에 그렸던 스케치북.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몰래 모아온 비밀 통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숨겨뒀던 것들. 설마 그게 쓰일 일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일까?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10월의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이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뉴스 보는 중인데. 50년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늘 나중에 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얘기예요.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는지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미란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TV 리모컨을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휴대폰 봤어요. 사흘 전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16살짜리 딸이 있다면서요? 서연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저 몰래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그렇게 살아놓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진정하라고요? 제가 지금 진정을 해야 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순자야, 그건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된 거야. 20년이 한순간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나면서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이는 처음에는 그냥 회사 후배였어. 힘들어하길래 밥이나 사주고 그랬지.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이까지 생겼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뭐랄까, 당신은 항상 아이들만 챙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50년간 이 사람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고 시부모님 병수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여보,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당신은 지금도 그 여자 만나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만나려고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건 서연이 때문이야. 애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럼 저는요? 저는 50년 동안 당신 곁을 지켰는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보, 제발. 목소리 좀 낮춰. 이웃집에서 다 들어. 이웃집 걱정. 제 마음은 찢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웃집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혼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때문에 제가 참아야 해요?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70살에 이혼하면 당신 어떻게 살려고?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이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여튼 당신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니까 이혼 같은 소리는 하지 마. 조심하겠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게 그 여자와 아이를 계속 만나되 제가 모르게 더 잘 숨기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뭐, 애들한테? 네. 민준이랑 수진이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한 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애들한테 알릴 필요 없어. 우리 둘이서 조용히 해결하자. 싫어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저는 두 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먼저 도착한 건 딸 수진이었습니다. 45살, 두 아이의 엄마인 딸은 여전히 제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자. 엄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30분 후 장남 민준이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힘들었어요. 민준이는 들어오자마자 불평부터 했습니다. 48살 대기업 임원인 아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20년 가까이 된 관계야. 그 여자와 사이에 16살 딸도 있어. 세상에. 수진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애들아, 엄마 말씀이. 아빠,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세상에. 아빠가 어떻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 좀 합시다. 오빠, 지금 진정하라고? 아빠가 바람을 피웠는데? 나도 놀랐어.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생각이야. 안 됩니다. 민준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안 돼? 어머니 나이가 70세세요. 지금 이혼하시면 어떻게 사세요? 남편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어머니, 현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체면? 네. 저는 회사 임원이에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이 70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면 제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 아들은 자기 체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마음이. 수진아, 너도 생각 좀 해봐.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가 다 돌봐야 해. 나도 바쁘고 너도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엄마까지 모실 여유가 있어? 그건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모르는 척 하세요. 어차피 몰랐을 때도 잘 사셨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도 일리는 있어요. 엄마 나이에 이혼하시면 정말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참으라. 5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니? 엄마 마음도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딸까지 낳았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살라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눈치를 보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변명하고, 아들은 체면과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딸은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가 엄마를 모시기 싫다는 말을 하고 5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손주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 제 편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나가주겠니?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다들 나가. 민준이와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더 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됐어. 나가. 두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도 슬그머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가을에 접어든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을, 이 늦은 나이를 혼자 맞이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내 길을 가겠어.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밀 통장과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꿈꿨던 제 모습이 그려진 스케치북. 그리고 50년간 몰래 모아온 7천만 원이 든 통장. 70살이면 어때?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70세,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저를 위해 살겠다고.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피했고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50년 전 잊었던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준이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이틀에 한 번씩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화하면 제가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 태수 씨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나가 있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저녁도 거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니 등산 모임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갔겠죠. 처음 며칠은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도 만나러 가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반성이라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게 아니라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나는 여보가 이혼 생각을 접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힘들어. 당신 나이에는 힘들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보, 제발. 됐어요. 들어가세요. 술 드셨으니 쉬세요. 태수 씨는 한숨을 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식탁, 텅 빈 거실. 50년을 채워왔던 이 공간이 이렇게 넓고 쓸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손주들 돌보러 가거나 아니면 남편과 함께 TV를 봤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침실 장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그곳에서 꺼냈던 스케치북과 비밀 통장.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계절 옷 사이에 숨겨뒀던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73년 봄,
제가 그린 첫 디자이너가 나타났습니다. 한복과 양장을 접목한 퓨전 드레스. 당시에는 꽤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어. 스케치 옆에 어린 글씨로 적혀 있는 제 메모가 보였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이던 저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름 원피스 디자인, 가을 코트 디자인, 겨울 니트 디자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때의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974년 봄 결혼하기 직전에 그린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에 한복 저고리의 실루엣을 살린 디자인. 언젠가 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고 싶어. 내가 직접 만든 드레스로.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와 선을 본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태수 씨는 대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순자 씨,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야 해요. 우리 회사는 기혼 여성을 채용하지 않아요. 선을 본 지 3달 만에 태수 씨가 청혼을 했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 꿈은요? 꿈은 취미로 하면 되잖아요.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죠. 20살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압박, 그리고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선택했습니다. 꿈 대신 결혼을, 디자이너 대신 아내를. 결혼식 날 저는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가 아닌 대여한 웨딩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북은 장롱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스케치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펼쳐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때 보자기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만져졌습니다. 초록색 통장, 제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1975년 1월 1일 첫 입금 5,000원. 결혼 후 첫 설날에 받은 세뱃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수고했다며 주신 돈. 태수 씨는 집사람한테 용돈 좀 줘라며 어머니께 부탁했었죠. 그날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주지 않고 몰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인 불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50년간 조금씩 모았습니다. 명절 때 받은 용돈, 생활비에서 아낀 돈,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은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보다가 특정 날짜에 눈길이 갔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100만 원 입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태수 씨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던 시기. 태수 씨는 살아남았지만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차리고 오후에는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태수 씨는 제가 일하는 걸 몰랐습니다. 집사람은 집에만 있으면 돼. 밖에서 일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숨기고 일했습니다. 1년간 일해서 번 돈이 200만 원.
그중 100만 원은 몰래 생활비에 보태고 100만 원은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300만 원 입금. 이날도 기억합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였죠.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5년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쥐어주신 돈 1천만 원. 순자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내 앞으로 된 거 하나 만들어둬.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미래에셋 중국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펀드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10년 넣어두면 목돈 된다는 말에 그냥 가입했었죠. 그리고 2005년 민준이 결혼 준비로 돈이 필요할 때 그 펀드를 해지했습니다. 10년간 불입한 원금 1천만 원이 수익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제가 그런 돈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사람은 돈 관리 못해라며 늘 생활비만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민준이 신혼집 가전제품과 가구를 샀고 남은 300만 원은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어디서 이런 돈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엄마가 알아서 모아뒀다고만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시 펀드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로 노후 준비라는 명목으로요. 통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7천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가 50년간 참고 견딘 시간의 결정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랑이었고 제가 몰래 모아온 자립의 씨앗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시간을 포기하고 제 자신을 포기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저를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스케치북과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70세, 늦지 않았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이제라도. 그때 침실에서 태수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남편. 20년 가까이 바람을 피우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옆에서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 작은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일. 첫 번째, 변호사 상담 받기. 두 번째,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하기. 세 번째, 혼자 살 집 알아보기. 네 번째, 경제적 자립 방법 찾기. 다섯 번째, 나를 위한 공부 시작하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계획을 세우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돼. 50년을 참고 살았으니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하자.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이혼, 황혼 이혼 준비, 노년 경제적 자립,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65세에 이혼하고 카페를 차린 여성의 이야기.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보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정보, 소형 원룸 매물, 노인 일자리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 관련 강좌 정보, 시니어를 위한 패션 디자인 교실, 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좌. 수강료도 한 달에 10만 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50년 만에 다시 펜을 잡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설렜던 적이 있었을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손주들을 처음 봤을 때, 아니, 그때와는 다른 설렘이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를 위한, 제 꿈을 위한 설렘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6번째, 디자인 강좌 신청하기.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김순자의 새로운 시작. 계획을 세운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은 목록을 보며 저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노트에 계획을 적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놓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70세 할머니가 이혼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김순자 맞지?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흰 머리, 청바지에 편한 티셔츠를 입은 여성. 정희야? 맞아. 세상에 순자야. 몇 년 만이야? 이정희. 대학 동기였던 정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30년도 더 전 일일 겁니다. 졸업 후 각자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연락이 끊겼었죠.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나야 뭐. 그런대로. 순자야, 너 여기 살아? 응, 이 근처에서 50년째 살고 있어. 그래, 나는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여기서 작은 카페 하고 있거든. 카페? 응,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야. 시간 있으면 한번 놀러와. 커피 한잔 하자. 정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희망 카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꼭 갈게. 진짜야? 약속이다. 기다릴게. 정희와 헤어진 후 저는 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카페를 한다고? 혼자서? 기억 속의 정희는 저와 비슷하게 졸업 후 바로 결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이가 둘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정희가 지금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니 궁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면서도 정희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희망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원두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안쪽에서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왔구나. 어서 와 앉아.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은은한 조명. 손님은 저 말고 두어 명 더 있었습니다. 뭐 마실래? 내가 타줄게. 아메리카노 한 잔만. 정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그치? 내가 직접 로스팅한 거야. 이것 좀 봐. 정희가 자랑스럽게 카페 안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만든 디저트들, 손님들이 남긴 감사 쪽지들,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에서 정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언제부터 이 카페를 한 거야? 한 5년 됐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자리 잡았어. 대단하다. 근데 남편분은 뭐 하시고? 정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20년 전에. 뭐? 제가 놀라자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살 때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카페를? 응. 처음에는 막막했어. 50살에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평생 주부로만 살았으니까.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어. 1년 동안 배우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지. 그렇게 3년 준비해서 이 가게를 열었어.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아이들도 반대했어. 엄마 나이에 무슨 카페냐고. 그냥 자기네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 그런데도 시작한 거야? 응.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 50년을 남편과 아이들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어.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 물론 돈은 많이 못 벌어.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내 가게에 가야지 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는 느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순자야, 너는? 응? 너는 잘 지내? 남편분이랑 애들이랑?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정희야. 그날 저는 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20년 외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있는 딸, 아이들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이혼하고 싶지만 70세라는 나이 때문에 막막한 제 심정까지. 정희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어주었습니다. 순자야, 70세가 뭐가 문제야? 응? 나는 50살에 시작했고 너는 70살에 시작하는 거지. 숫자일 뿐이야. 하지만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이혼은 쉽지 않아.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주변 시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정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이혼하고 20년 살았는데 그 20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정말? 응, 진짜야. 처음 5년은 힘들었어.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외로웠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진짜 내가 보이더라고. 정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너도 할 수 있어. 70세면 어때? 요즘 사람들 90살까지도 살잖아. 아직 20년이나 남았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년.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변호사는 만나봤어? 아니, 아직. 그럼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게. 내가 이혼할 때 도움받았던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 정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변호사님? 저 이정희예요. 네, 오랜만이에요. 실은 제 친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민수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민수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이정혜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남편분이 20년 가까이 외도를 했고 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휴대폰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딸 사진도요. 잘하셨습니다. 그 외에 남편분이 생활비를 내연 여에게 보냈다는 증거도 있나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남편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비밀번호 아시나요? 생일이에요. 남편 생일.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출력해 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이 같은 계좌로 나간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는 이혼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이요? 네.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50년간의 결혼 생활이라면 어르신도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번 적이 없는데요. 가사노동도 엄연한 기여입니다. 어르신이 집안일을 하셨기에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간 제가 한 일들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장기간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고 이로 인해 어르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으니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어르신의 경우 재산 분할로 최소 절반, 위자료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70세에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증거를 더 수집하시고 남편분과의 대화도 녹음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밝히시기 전에 어르신 명의의 통장이나 자산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때? 좀 길이 보이지? 응, 그런 것 같아. 순자야, 천천히 준비하면 돼. 급할 것 없어. 중요한 건 내가 결심했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70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정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50살에 시작한 정의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증거 수집, 남편 통장 거래 내역 출력하기, 녹음기 구입하기, 4명의 자산 정리하기, 그리고 가장 아래에 크게 적었습니다. 김순자, 너는 할 수 있어. 70세, 아직 늦지 않았어. 변호사 상담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골프 모임에 나간 어느 오후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개인 물건을 몰래 뒤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는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한 변호사님 말대로 남편은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통장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제가 모르는 통장 하나, 이뱅킹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클릭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주르륵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하게 200만 원씩 박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 한 달도 빠짐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 12개월, 10년 2억 4천만 원. 최소 2억 4천만 원을 그 여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한 달 용돈 5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 때, 미용실도 아껴가며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으며 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3월 25일 거래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금 입금 5천만 원. 대출?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이 통장으로 들어온 걸까? 불안한 마음에 국민은행 사이트에도 접속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출 명의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김순자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2008년 3월 25일 실행.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다니. 더 자세히 보니 담보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50년간 살아온 이 집. 등기부등 본상 명의는 남편과 제가 공동 명의였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물론 제 동의 없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뱅킹 통장 거래 내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08년 3월 26일 대출금 5천만 원이 들어온 다음 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박미란 5천만 원 이체. 그 돈이 전부 박미란에게 간 겁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서 다른 여자에게 보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인 걸까? 저는 프린터를 켜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들고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너무 큰일이야. 지금 갈게. 30분 후, 저는 희망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출력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걸 봐. 남편이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그 여자한테 보냈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을 보냈어. 정희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다니. 나도 몰랐어. 완전히 몰랐어. 이건 바로 변호사님께 알려야 해. 이혼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정희가 즉시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고소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사해 봐야겠지만 아마 그 여성의 주거 마련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가 2008년이면 부동산 가격이 꽤 높을 때인데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박미란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 박미란 씨 명의로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매입한 기록이 있네요. 역시나였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5천만 원이 그 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태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앉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 씨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출력한 거래 내역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 2억 4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보냈네요. 여보,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을 더 줬고요. 그 돈으로 그 여자 아파트 사줬죠?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당신은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 알아요? 이건 범죄예요. 당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여보, 제발. 그때 미란이가 너무 힘들어했어. 애를 키우는데 전셋집도 없고, 그래서 남의 명예 도용하는 게 정당화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태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내 남편 아니에요. 이혼할 거예요. 여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왜?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빠랑 저랑 둘 다. 5년 전부터? 네. 그때 우연히 아빠를 봤어요. 한 여자랑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걸. 처음에는 누구인가 했는데 아빠가 그 애를 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까 봐요.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모르는 게 나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간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너희들은 다 알면서?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아빠한테 따졌어요. 그만하라고. 그런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절대 모를 거라고. 엄마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된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두고 본 거야?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 일인데. 부모님 일? 내 엄마가 속고 있는데 그게 너희랑 상관없는 일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줄래? 당장.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수진이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아이들마저 저를 속였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5년간 아이들이 저를 보며 뭘 생각했을까? 엄마는 바보니까 모르겠지. 엄마는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까? 5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리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저를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이들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기로 노트를 펼치고 크게 적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기 한민수 변호사, 증거 제출, 통장 거래 내역, 무단 대출 기록, 내 인생 살기, 김순자의 새 출발. 그리고 가장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다. 나는 김순자다. 70세,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아이들로부터의 독립.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지도 이들을 위해 살지도 않기로.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각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제 몸까지 저를 배신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민수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법원에서 태수 씨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태수 씨가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 가정을 배신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법원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4명에 도용한 건 너무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제대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이 이러면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 주변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 창피한 건 당신이지, 저는 아니에요. 여보, 더 이상 저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그날 밤 태수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갔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소송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저 사람 부모님이 70세에 이혼 소송 중이래 하면서요. 그건 내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야. 어머니,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이제 임원인데 이런 소문 나면 승진에 지장 있어요. 민준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승진 걱정하고 나는 내 인생 걱정하는 거야. 각자 알아서 해. 어머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민준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문자는 왔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빠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해요. 우리도 시댁이랑 친정 눈치 보여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힌 건 12월 초였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정희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혼자 가면 힘들어.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고마워, 정희야. 법원 조정실에 들어섰을 때 태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씨, 장태수 씨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조정 기일이니 양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민수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10년간 불륜 증거, 무단 대출 기록, 생활비 유용 내역, 모든 게 명확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태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님, 저희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하는 게 맞는지, 그건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 씨, 정말 이혼을 원하십니까? 네.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민수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재산의 60%와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제 말에 태수 씨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60%는 과도합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부인도 50년간 가사노동으로 기여했습니다. 한민수 변호사가 맞받아쳤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장기간 불륜과 재산 유용, 명예 도용까지 있었으니 60%도 적은 편입니다.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현관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뭐?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편에 서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수진이가 민준이를 말렸지만 민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선택해. 엄마 편이냐, 우리 가족 편이냐. 오빠, 엄마도 가족이잖아. 이런 식으로 집안을 망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 민준아, 어머니, 소송 취하하세요. 그럼 다 용서하겠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너, 정말 그런 말을 내 엄마한테 할 수 있니?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 가족을 버렸으니까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정희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 잘못 없어. 내 아들이 잘못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아이들의 배신이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여보, 집사람, 우리 그만하자. 소송 취하하고 예전처럼 살자. 싫어요. 애들도 힘들어해.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이요? 20년 바람 피우고 4명의 도용한 당신이 체면을 말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태수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도 이제 늙었어. 미란이도 정리했어.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미란 씨를 정리했다고요? 응. 더 이상 안 만나기로 했어. 돈도 안 보낼 거야. 거짓말 마세요. 어제도 200만 원 보냈잖아요. 그건 마지막이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속였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주세요. 여보, 나가라고요. 태수 씨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정희야.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순자야, 무슨 일 있었어? 정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남편이 또 와서 소송 취하하라고. 아이들도 나한테 등을 돌리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차올랐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정희야, 머리가 너무 아파. 순자야, 지금 어디야? 집이야? 응, 집인데 어지러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대답해봐.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순자야. 를 외치는 정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드세요? 의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 응급실입니다. 친구분이 119 신고하셨어요. 무슨 일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상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제 친구는 어디 있나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정말 놀랐잖아.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걱정 끼쳤네. 무슨 소리야? 전화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쓰러지는 소리 들리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주소 알았던 게 천만다행이야.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택시 타고 달려왔어. 구급차랑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 정말 고마워, 정희야. 고맙긴. 그나저나 가족들한테 연락했어? 하지 마.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순자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은 걸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건강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어. 정희야,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다들 날 비난하고 아이들도 날 버리고. 이게 맞는 걸까?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지금이 제일 힘든 때야. 조금만 견디면 돼. 하지만 나도 이 시간을 겪었어. 모두가 날 비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하지만 견뎠어.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 정말? 응, 진짜야. 순자야, 70살이면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20년을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살 거야? 정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20년도 똑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속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처럼. 아니야. 난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래, 바로 그거야.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계속 진행해 주세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70세의 김순자.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김순자, 넌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1월 중순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떨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응, 알아.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미 태수 씨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준이와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앉아서 수진이가 제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2024가 단일만 2345호 이혼 청구의 건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김순자는 5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여성입니다. 하지만 피고 장태수는 20년 가까이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를 기만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박미란이라는 여성에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 총 2억 4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입니다. 또한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해당 여성에게 제공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판사가 태수 씨 측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와 원고는 7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이 나이에 이혼은 양측 모두에게 불행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피고는 현재 외도 관계를 정리했으며 원고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재산 분할도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민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순자 씨,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판사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간밤에 적어둔 이야기들, 50년의 이야기들. 재판장님, 저는 1974년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꿈을 포기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을 해야 한다. 남편을 내조하는 게 미덕이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50년간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에도 아플 때도 출산한 다음 날에도. 김순자 씨, 판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50년간 저는 제 용돈을 한 달에 5만 원만 썼습니다. 나중에는 50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것도 아껴 썼습니다. 미용실은 2달에 한 번,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매달 200만 원을 다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10년간 2억 4천만 원을요. 제가 5만 원을 아끼며 살 때 다른 여자에게는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태수 씨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감정적인. 앉으십시오. 원고가 진술 중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순자 씨. 더 충격적인 건 제 명의를 도용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인감 도용해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 집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자식들은 5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까 바라면서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간 저만 몰랐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바보처럼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묻고 싶습니다. 제가 50년간 한 일이 뭡니까?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시간도 포기하고, 저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절 뭘로 봤습니까?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니면 그냥 투명 인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70세, 이제 와서 뭘 하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늙었으니 참고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70세는 인생이 아닙니까? 70세는 행복할 권리가 없습니까? 판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김순자 씨, 이혼 후 생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네. 저는 혼자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돈으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5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을요. 70세에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겠다고요? 네. 늦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20년이든 30년이든 저는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지만 아들로서. 앉으십시오.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장태수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저는 50년간 집사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밥이 차려져 있는 게 당연하고, 집이 깨끗한 게 당연하고, 집사람이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습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외롭습니다. 집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외로웠다고, 이제 와서 저 없이는 못 산다고. 장태수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없이도 잘 살았어요.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당신의 여보가 아닙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정의가 물을 건넸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떨렸어. 다리가 후들후들했어. 그래도 내 목소리를 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까 법정에서 엄마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았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키운 딸.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딸. 수진아, 내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엄마. 그리고 엄마처럼 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약속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가단 1만 2345호 이혼 청구의 건 주문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 김순자와 피고 장태수는 이혼한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4억 원, 위자료로 8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태수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5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정의야, 나 이제 자유야? 응, 넌 이제 자유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겨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어디 가고 싶어? 정의가 물었습니다. 응, 카페 가자. 내 가게. 좋아. 희망 카페에 도착해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의가 따뜻한 커피를 내왔습니다. 자, 축하 커피야. 오늘부터 김순자의 새로운 인생.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정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야. 넌 강한 사람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세,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순자, 넌 해냈어. 정말 잘했어. 5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올 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김순자였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아침 7시 제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50년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7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밥 차릴 일이 없어도 그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자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제가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이 붙어 있고 작은 책상에는 색연필과 물감이 놓여 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1인용 식탁. 그곳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는 아침이 좋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저 제 시간을 즐기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50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4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1억을 내고 나머지는 예금에 뒀습니다. 순자야,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 처음 이사 왔을 때 정희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 정말이었습니다. 50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오전 9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듣는 시니어 디자인 교실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교실에 들어서자 반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여성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린 스케치를 천에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한복 저고리의 선을 살린 블라우스 디자인. 50년 전에 그렸던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정말 예쁘네요. 실제로 만들면 입고 싶어요. 옆자리 정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배워서 언젠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바느질을 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70세에 처음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희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희망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야, 왔어? 잠깐만 주문 받고 올게. 정희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오늘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어. 일주일에 2번 저는 정희의 카페에서 일합니다. 커피를 만들고 디저트를 나르고 손님들과 이야기합니다. 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정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순자 씨, 저번에 말씀하신 그 한복 블라우스 언제 완성돼요?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이요.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기대할게요. 정말 사고 싶어요. 손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정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많이 외롭지는 않아? 전혀. 오히려 너무 바빠. 정말이었습니다. 디자인 수업, 카페 일,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 혼자 사는데도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은 요즘 연락해? 수진이는 자주 연락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민준이는? 그 애는 아직이야.
쓸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담담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음 날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요? 응, 왜? 제가 지금 엄마 집 앞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올라와. 비밀번호 알지? 30분 후, 제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와 손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머, 우리 지우. 어서 들어와. 좁은 방이 더 좁아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응, 할머니가 요즘 배우고 있어.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이런 거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까? 진짜요? 좋아요. 지우의 환한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저 남편이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뭐?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니, 엄마가 살았던 그 50년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 않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꼭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요. 수진아, 엄마가 용기 내신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떨어져서 서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지금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70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녁을 함께 먹고 수진이와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이혼 판결을 받던 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20살에 제가 그린 그림들, 그리고 그 옆에 최근에 그린 스케치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2025년 목표 1. 디자인 강좌 수료하기 2. 내가 디자인한 옷 직접 만들기 3. 작은 전시회 열어보기 4. 건강 챙기기 5. 매일 감사하기. 그리고 가장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순자 71세.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 포기하지 말자.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도 없는 편안한 잠.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넓은 전시장에 제가 디자인한 옷들이 걸려 있는 꿈.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꿈. 김순자 디자이너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는 꿈. 꿈에서 깬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 아니, 이제 곧 71세가 될 김순자의 새로운 하루.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이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순자, 오늘도 화이팅. 거울 속 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50년간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은 얼굴. 70세에 다시 태어난 김순자의 얼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들어왔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좋은 아침,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꿈을 향해, 제 행복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70세에 시작한 저의 봄날. 그 봄날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